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역시 주말에도 화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와 5년 징역형 선고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전자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큰 회사는 애플입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별 이익에서 그 애플을 능가한 회사입니다. 산업혁명이 가장 늦었던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를 만든 것이죠. 매출액에서 세계 13등, 그리고 이 제조업 회사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 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석에 있고, 그 아들 되는 이재용 씨가 부회장으로서 이끌고 있는데, 어렵지만은 성적은 삼성전자의 영업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고에 의해서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 전략기획실에 두 핵심 멤버까지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이 회사의 경영진 지휘부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연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없느냐? 감옥에 보내는 것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미국식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면은 억울한 점이 없을 텐데, 이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을 굳이 감옥에 넣어놓고 재판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공정한 게임이 안 되죠. 검찰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제한되고 하니까, 권투로 말하면 한 사람은 팔 하나를 묶어놓고 권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조갑제닷컴에 글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탄핵한다, 또는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글을 통해서 탄핵 사태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 책에서, 이건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책입니다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이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더 나아가 자유, 민주, 법치의 대한민국 국시를 민족, 민중,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인간의 모체인 여성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며, 끝으로 고의 없이 저질러진 인간의 개인적 허물과 실수를 범죄로 몰아 집단으로 돌을 던지는 야만적 만행이다. 이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는 신성한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다. 그가 조갑제닷컴에 쓴 이 비판문에는 이재용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만행이다, 원님 재판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원님 재판이라는 것은 조선조 시대 때 원님이 재판장 역할을 하면서 죄인이 불려오면은 증거조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식으로 추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김평우 변호사의 비평문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판결문을, 수백 페이지 되는 판결문을 구해서 한번
일독을 해봤습니다. 일독을.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참 많고 이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증거를 다투는 판결문이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그 핵심적인 문장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판결문에 있는 겁니다. 최서원은 정유라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어느 그룹을 이재용 씨가 이끄는 삼성그룹으로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삼성그룹으로 바꾸어 정유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이 요청을 받아서 피고인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이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게 좀 마음이 걸립니다. 대통령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는 이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먹고 다른 사람의 마음,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으므로 이 판사가 마음먹고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의문이 하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하게 쟁점이 된 것은 80몇 억 원 되는 이 뇌물죄가 인정되려면은 청탁을 했다. 구체적인 청탁을 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자 및 2016 2월 15일자 각 단독 면담 시 어떠한 청탁을 하였거나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의 유무는 각 단독 면담과 관련된 간접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개별 현안별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어떠한 개별 현안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재용이 단독 면담 시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개별 현안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2번 단독으로 만났을 때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명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 현안에 관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판사가. 그런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이 판결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논리로서 이걸 무시하고 그러나 뇌물로 봐야 된다는 논리로
전개되지만은 이 사실 판단은 앞으로 2심 판결에 가면은 이 1심 재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하나의 중대한 소지가 지금 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용 씨도 뇌물을 의식을 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주면 이걸 해달라고 했다든지 받으면 이걸 해주겠다고 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 일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었던 이 합병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건 합병 및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관련 이런 제목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은 2015년 7월 17일자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되었다. 이 사건 합병을 둘러싼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단도면담을 한 7월 25일경에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에 행사하여 최대 현안이 해결된 후였다. 즉 삼성물산 합병 관련 건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이야기합니다. 부탁할 일이 없었다.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이건 이재용 씨한테 좀 유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승마 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 이게 이 판결문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이 판결문을 한번 그대로 좀 어렵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각 단독 면담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승마 지원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인,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재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앞에 제가 설명하듯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청탁이 없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청탁 자체를 부인한다. 이재용 씨도 부인한다. 그런데도 이 판사는, 이 재판부는 뭐라고 하느냐. 포괄적으로 승계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으니까 아들 되는 이재용 씨가 경영권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 승계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 그걸 포괄적 현안이라고 그랬어요.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므로, 왜냐?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대통령이므로 최소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아야 하고 가능하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면서 묵시적 인식과 양해하에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뭘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일을 안 해도 이재용 씨가 승마 지원을,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해주면은 대통령은 알아서
승계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을 안 해도 안다. 그래서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지만은 유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형이 되는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위정도 있고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판결이라는 것이 상식에 기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고 그 법리 해석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건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판단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평우 전 변호사 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 지적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맥락인지 아주 잘 정리된 글이라서 제가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이다. 죄명은 뇌물공여죄 등 5가지이다. 뇌물공여죄의 요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 회장직 승계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해 수십억 원의 돈을 최순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완전히 조선시대의 원님 사또 재판이다. 아래에서 보자. 먼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비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에 관련한 청탁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 청탁 내용이 부정하여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직 승계 협조를 박 대통령에 청탁한 것이 뇌물죄의 성립 근거라고 기소했다. 그러나 삼성은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럼 누가 보아도 법원이 먼저 할 일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회장직 승계를 부탁하였다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특검의 직접 증거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법원은 먼저 특검의 직접 증거, 즉 구체적 청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면 판결은 이미 난 것이다. 청탁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원칙적으로 무죄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렇게 이어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이 낸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로 보니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원이 트릭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쟁점을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느냐 아니냐에서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느냐 아니냐로 멋대로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라고 간접적으로 범죄 요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트릭을 쓴 것이다. 이런 마치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 사실은 인정이 안 되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스스로 소추한 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것과 똑같은 재판 패턴이다. 법관이 검찰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쟁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바뀐 쟁점을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라는 이름 아래 법관의 자유심정을 가지고 유죄를 떼는 것이다. 장구치고 북치고 완전히 법관 마음대로다. 김평우 변호사의 비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삼성 회장직 승계는 어디까지나 삼성그룹의 업무이지 대한민국 정부 특히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회장직 승계는 삼성의 주주가 정한다. 삼성 주식의 과반수는 외국인이라고 아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 회장직 승계를 결정할 수 있겠나? 정부나 대통령의 업무 권한이 아니니까 삼성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청탁할 리가 없다. 그래서 청탁한 적이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설명은 아주 상식적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상식을 다 무시하고 정황으로 보아서 개괄적으로 회장직 승계 문제를
박 대통령이 알면서 만났기 때문에 청탁을 받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알고 모르고도 본인의 의사나 증거와 관계없이 법관이 자유심정으로 결정한다니 참으로 기막힌 독선이다. 다음으로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와 이득 간의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가관계 인식, 즉 고의가 있으려면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회장직 승계를 이렇게 도울 테니 그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에게 이러이러한 금액을 이렇게 주라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상호간의 합의나 공모가 있고 그런 합의나 공모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원인, 동기, 계기를 만드는 추상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다 하여 그것을 무조건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고의 없이 범죄 없다는 근대법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고의 여부는 처음부터 쟁점에서 빠져있다. 판결문에도 아무 언급이 없다. 끝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이득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이득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득을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직접 또는 최순실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 한 푼도 없다. 누구에게도 최순실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박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최순실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최순실이 이재용으로부터 돈 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는 어떤 증거 판단이나 사실 판단 자체가 없다. 돈 거래는 삼성과 최순실 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이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도 못하는 시기에 알지도 못하는 금액의 돈을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인 뇌물 공여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판결에서 아예 처음부터 무시되고 있다.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얽기 위한 수순인 것 같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삼성재벌과 대통령 권력 간의 불법한 정경유착이라며 중형선고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정경유착이라는 용어는 언론의 용어이지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정경유착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은 없다. 헌재가 국정농단이라는 조선시대 탄핵 용어를 대한민국의 범죄로 부활시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더니 이제 형사법원은 정경유착이라는 언론 용어를 뇌물죄의 상위 규범으로 성격시켜 죄도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재판 목적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들이 사또 또는 원님 재판으로 유죄를 만드는 데 있는 것 같다. 세계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아무런 증거도 법리도 없이 뇌물 공여죄의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감옥에 가두는 사법 만행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 양반들이 멋대로 저지르고 있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 모두 심각하게 사법혁명을 소리쳐야 할 때이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두꺼운 판결문이지만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씨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대가성이라든지 청탁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그 구체성이 없다면은, 그런 증거가 없다면은 이심전심으로 도와준다 또는 방해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의 딸에게 지원을 한다. 이런 말하자면은 묵시적이란 말. 이게 과연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심전심 마음 먹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계적 대기업의 수장을 5년 동안 감옥에 살리는 것. 여러분 5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공군에 가서 군대 생활 3년 6개월 했습니다. 군대 생활 3년 6개월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5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5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그런 선고를 하려면은
아마 요새 법원은 살인범에 대해서도 상당히 형량을 줄이는데 살인사건도 아마 5년 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묵시적 무슨 양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5년 동안 감옥에 보내는 선고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법관들은 뭐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 감옥에 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것의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실감하면서 이 판결문을 쓰고 이 재판을 했느냐 하는 데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원을 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준 게 뭐냐? 지금 해준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준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묵시적 청탁은 뭐 묵시적 청탁이고, 그 다음에 청탁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청탁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뇌물죄냐? 오히려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우리는 거절할 수 없었다. 강요죄. 강요죄면은 이재용 씨는 피해자가 되니까 무죄입니다. 강요죄면 몰라도 그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한 판단이면은 그건 이해가 가겠는데 청탁을 주고받는 묵시적으로 주고받는 그러나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 포괄적 청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 변협회장을 지내신 이 법철학과 법제도의 밝은 제도사의 밝은 이 김평우 전 변협회장이 이것은 사법 만행이고 원님 재판이고 사도 재판이다. 사법 양반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 별로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이 방송을 들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